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외환 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보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날로 심해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높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미국의 긴축으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의 실체와 위험 요인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모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저기서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고요. 여러 가지 지표로 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리에 관한 내용들이 발표될 때가 되면 예전에는 이게 정말 특정한 경제 지표였는데 요즘은 일반 시민들도 워낙 몸에 다가오는 피부에 다가오는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이죠.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동결하지 않고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오게 되는 데는 그 인상 배경이 있을 텐데요. 먼저 한국은행의 권태용 본부장께 금리 인상의 배경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지 설명을 좀 듣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일 이제 한국은행이 마지막 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창용 총재가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거는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우리 소비자 물가가 그 7월에 6.3%에서 10월에 5.7%까지 낮아졌지만 네. 이제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건 이게 당분간 한국은행에서 이제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최소한 3개월 정도인데.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5%대 물가가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일단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네네. 한국은행의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지 두 가지 보통 시나리오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0.5%를 올리는 빅스텝으로 갈 것인지 0.25% 정도 올리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번에 결정은 0.25%였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동안 이제 금리를 연속적으로 많이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 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가 이제 점점 과시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10월 중에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00대 중반, 거의 1,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1,300원대 중반에서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당초 생각했던 그 외환 부분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됐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 환율이 계속 그 1,500원대에 있었으면은 내외 금리 차나 이런 거를 더 걱정해가지고 아마 그 미국도 이제 좀 금리를 빅스텝 소위 말해서 0.50% 올리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제 0.50% 올리는 게 아니야 이런 그런 어떤 기대도 있었는데 일단 환율이 안정이 됐고요. 그래서 외환 부분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그 어떤 부동산 프로젝트의 어떤 기업어음 CP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유동화 기업어음이라고 ABCP라고 그럽니다. 이 시장 자체가 경색이 돼가지고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0.50%를 올리게 되면은 부담이 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 안정 측면에서 0.50%가 아닌 0.25%를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황세훈 연구위원께는 질문 드릴 내용이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는 게
우리가 필요해서 올리는 요인도 있지만 이게 해외 요인이 더 크다고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예상이 되시는지요? 그리고 이 한미 금리 차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12월 달에 미국 이제 FOMC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FOMC죠. 거기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릴까, 얼마만큼 올릴까는 확실하다. 대신에 이제 0.5%를 올릴 것이냐,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이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이전 4차례 FOMC에서 계속해서 0.75%씩 이제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왔고요. 굉장히 네. 가파른 속도죠. 근데 12월 이제 마지막 FOMC에서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시장은 0.5%를 올릴 것이냐 또는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냐 여기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0.5% 인상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0.75%를 올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소수 의견이고요. 주로는 0.5%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0.4 지금 현재 4.0%인데 0.5%포인트를 올려서 4.5%가 이제 최종적인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제 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얼마만큼의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확률로 보고 있느냐? 75%의 확률로 0.5%포인트의 인상, 그다음에 25%의 확률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는 아예 이제 네. 시나리오에 없는 거고요. 0.5% 그다음에 0.75%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텐데 대체로는 0.5%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0.5% 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25%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죠. 네. 0.75%의 기준금리 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더 높고요. 일반적인 시기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더 높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조금 더 낮은 예를 들자면 한 1% 내지는 0.5% 정도의 격차를 두고 우리가 더 높게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해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외화의 지속적인 이제 유입 내지는 그 자금의 급격한 이제 유출, 우리 IMF 때 그런 경험들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 금리를 올리는 역할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금리 격차를 유지해 줌으로써 우리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유지해 줌으로써 외국인들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촉진을 네. 하고자 하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환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유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우리보다 높아져 버리면 사실 시장금리는 당연히 우리 시장금리보다 미국의 시장금리가 더 높다는 것을 네.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이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자 수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자금을 빼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유인이 커질 수밖에 네. 없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환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충격은 불가피하고요.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는 국내 금리를 또 그만큼 상승시키는 압력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벌어지게 되면 역전폭이 커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뽑아서 본국으로 가져가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율과 금리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조금 더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해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긴축을 해서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지금 이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 그다음에 금리 상승이 올해는 아마 0.5%에서 황 박사님 예상하기에는 이제 그만 정지를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고점일까요? 아니면 언제까지 이런 금리 상승이 이어질까요?
일단 올해 4.5%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4.5%가 금리 고점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 5%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높게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사실 한 이제 9월 달, 10월 달만 해도 5% 정도가 기준금리의 고점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연준 의장들, 연준은 이제 지역 연준들이 있거든요. 네. 그 지역 연준 의장들의 그런 발언들을 살펴보면 5% 가지고도 안 된다.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6% 그리고 좀 심하신 분들은 7%까지 지금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7%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5%를 도달하는 거, 내년에 5% 도달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FOMC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역 연준 의장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은 FOMC에서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이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 투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6% 내지는 7%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최소한 연준에서 그런 기준금리 결정하시는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5%는 조금 안 된다. 네. 더 높게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금리의 고점은 5% 이상에서 5%에서 5.5% 내외 정도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요즘 하도 금리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요. 간단히 이 홍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미국의 기준금리에 우리는 1% 정도 원래 더 많이 붙여서 해야 유지가 된다. 그러면 미국이 오면 우리는 기본 기준금리가 6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통 일반 가게에서 대출할 때는 거기에 더 붙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7이 되면 우리는 10 근처 간다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계산을 하자면 또 복잡한 게 있겠지만 10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게 미국 기준금리가 7 되면 우리는 10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근데 이제 지금 기준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당분간은 역전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네. 우리 3.25%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12월 달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0.5%를 올린다고 하면 그럼 기준금리의 격차 1.25%가 돼서 미국이 우리보다 1.25%더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분간은 한은은 이 기준금리 역전 상태를 계속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국은행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11월 24일 날 올해 마지막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창용 총재의 어떤 기자간담회에서 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그 FOMC라는 회의가 끝나면은 그 1년에 한 4번 정도는 그 위원들이 한 19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이 수준을 이렇게 점으로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창용 기자 그 간담회에서 저희는 지금 금통위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회 그 향후 생각하는 우리 마지막 그 기준금리가 어떠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6명 중에서 3명은 3.50%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한 명은 지금 요번에 이제 0.25%를 올려가지고 지금 3.25%가 됐는데 요 정도에서 멈추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3.50에서 3.75%를 가는 거를 배제하면 안 된다. 네. 지금 뭐 요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충 평균을 어림잡아 보면 한 3.50% 정도거든요. 네. 근데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뭐 그냥 시장 기대가 5%는 간다고 보면은 지금 이 한미 간의 어떤 금리 차라는 거는 기준금리 차라는 거는 최소한 한 1.25%에서 뭐 1.50%는 당분간은 유지된다고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한국은행 측의 입장도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데
예상이 거의 뭐 하신 대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우리 이 기준금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이 추세를 한국은행도 밝히셨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면 우리 가계의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어떤 선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자 부담의 대폭적인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대출 이제 가계 신용 얼마 전에 가계 신용이 이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 신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 신용이 3분기 말 기준으로 1,870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여기 이제 판매 신용 같은 게 한 100조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하고 봐야겠지만 가계 대출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1,700조가 넘죠. 그리고 그 1,700조가 넘는 가계 대출에 사실 상당 부분은 이게 이제 변동금리부 대출이란 말이에요. 네. 한 70% 정도를 지금 변동금리 70% 내외 정도로 변동금리부 대출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의 인상, 그럼 당연히 시장금리에 따라서 오르겠죠. 그리고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이자율 자체가 또 상승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이 어느 정도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느냐,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해서 지금 5개 시중은행들이 적용하고 있는 평균적인 그 대출 금리를 보면 5.7에서 7.8% 정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상단이 7.8%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된다면 상단이 8%를 넘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0.25%포인트 이제 이자가 오르게 된다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적으로 지금 16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0.25% 올랐을 때 평균적으로 16만 원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기준금리가 얼마만큼 올랐느냐? 지금 연초에 기준금리가 1.25%였고요. 지금 3.25%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가 3%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 이자율이 아까 제가 이제 0.25%포인트 오르게 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16만 원 조금 넘게 이제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3%가 늘게 되면 결국은 16만 원 곱하기 이제 12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에 근접하는 이자 부담 상승이 올 한 해 동안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계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빌리는 대출 금액을 감안을 했을 때 올 한 해에만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상당히 가계의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가계마다 이렇게 부담이 증가할 거라는 건 쉽게 예상이 되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구 지역 최근 2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세종 다음으로 두 번째라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 가계부채 상황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부담이 심해지는데 여기에 따른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 그 가계부채 DB로 저희가 이제 대구 지역의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을 별도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2021년에 이제 9.6%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전국 대비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작년에 하여간 9.6%를 기록해서 세종시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구 지역이 전국적으로 이제 가계대출이 어떤 기타 대출 소위 말하는 어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이제 좀 이게 감소를 하면서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주담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근데 아직도 이제 거의 뭐 두 번째로 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은행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좀 다행인 것은 대구 지역이 그 취약 차주라고 하죠. 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돈을 네, 네. 빌리면서
그 하위 30% 저소득이거나 또는 신용 등급이 이제 하위로 그 평가되는 저신용 차주라고 합니다. 이런 취약자주의 부채 비중이 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4.2%입니다. 대구 지역이. 그래서 전국 평균이 4.7%고요. 그래서 네. 그거보다는 좀 낮고 그다음에 취약차주 연체율도 한 5.8%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양호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은행들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정부가 이제 LTV 규제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40%가 넘지 않도록 은행들이 이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은 어떠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좀 높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주 심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뭐 주담대만 해도 이제 거의 8%에 이제 육박을 해갖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금리 인상이 지금 뭐 거의 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그러면은 그게 금리가 더 올라갈 경우에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좀 네. 이렇게 어떤 사업 기반이 취약한 이 자영업자 비율이 한 3% 정도 돼서 다른 광역시도는 한 70% 후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 금리가 급속하게 만약에 올라가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채무 부담이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뭐 내수도 좀 안 좋아지고 거기에다가 또 대구 지역의 이제 주택 가격 하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주담대 대출을 받은 사람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어떤 또 좀 부실 우려라고나 할까요? 이런 좀 위험성은 배제할 네. 수 없습니다. 대구 지역에 그러면 생산 소비 실물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은 굉장히 위험성이 항상 자존돼 네.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대구 지역 한번 알아보죠. 한국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세 가지의 그 리스크 상황이 한꺼번에 겹쳐져 있는데요.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두 분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위기가 완전히 심화된 최정점 단계를 100이라고 치면 지금 고문 부장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100이라고 쳤을 때 100이 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네. 좋아지는 것만 네. 남았으니까요. 근데 뭐 대부분 예상하다시피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어떤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4월서부터 6번 연속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효과라는 거는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에 집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경기 반도체 경기라든가 이것도 지금 뭐 좀 최악의 상황이고 그런데 굳이 100이라고 보면 지금은 한 7, 80 정도고 앞으로도 조금 더 안 좋아질 내수라든가 수출 측면에서 안 좋아질 여지가 앞으로도 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황 박사님 내년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안 좋은 게 한꺼번에 겹쳐서 몰려오는 상황을 예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퍼펙트 스톰의 가능성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안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게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연준은 올해 1월 달만 해도 기준금리가 0.25%였단 말이에요. 상당 기준으로. 네. 그랬던 게 지금 4.5%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1년 만에 4.25%의 기준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에 1.25%, 지금 3.25%, 그러면 1년 동안 2%의 기준금리 인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엄청난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안타까운 결론이기는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그 결말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연착륙 방식으로 끝났던 적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면 그 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경착륙 형태의 그런 이제 그 결말로 이어졌던 상황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는 초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는데 그 이전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사실 2006년도, 2007년도 연준이 엄청난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때도 4% 넘게 올렸거든요. 네. 그런 결과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올해 10월 달에 지금 우리나라의 자금 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사실 어려움이 벌써 이미 느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은 오히려 저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네. 시나리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올해보다는 더 떨어지는 걸로 다들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 주요 기관에서 나오는 경제 성장률 전망들을 살펴보면요, OEC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금 1.8%,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지금 이제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사실은 2.2%를 냈었었는데 OECD는 이제 하향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1.8% 지금 내고 있고요.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원이죠. 1.8% 내고 있고 피치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1.9% 내고 있습니다. IMF는 2%를 내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이세요. 2.1% 내고 있고요. 아시아개발은행 여기가 이제 가장 낙관적인 전망 2.3%를 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1%대 후반 정도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결정될 가능성 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올해보다는 무조건 안 좋아진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은 긴축하고 금리 올리고 하니까 물가 뭐 급등도 하고 증시 역시 흔들리고 부동산 안정적이지 않고 한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 지역 경제 다 한꺼번에 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이긴 합니다만 두 분 생각에 가장 큰 리스크 어떤 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하시는지 먼저 저 권태형 본부장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아까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이 저 12월 24일 날 그때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면서 경제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2.1에서 이제 1.7%로 대폭 네. 낮췄거든요. 네. 1.7%로. 그리고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지금 경제 어떤 그 성장률이 1% 중반에서 뭐 후반대라고 거의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뭐 중장기적인 리스크는 뭐 다 아시다시피 무슨 고령화와 뭐 어떤 뭐 이런 거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약한데 저는 단기적인 리스크만 말씀드리면은 이 대출 금리 이제 상승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10월 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이 여태까지 저희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이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네. 꺾이고 있고 뭐 앞으로도 그 다른 미국이나 유로, 중국 경제도 지금 부진에 빠져가지고 이 수출에서 어떤 성장 동력을 단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방역이 좀 풀리면서 뭐 대구 같은 경우나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축제도 열고 그다음에 어떤 일상을 회복하면서 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관이 뭐 여행인 이런 게 이제 해서 내수가 그나마 지금 회복세에 들어왔습니다. 회복세에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효과가 누적이 되면은 이 내수가 이제 내년 초까지는 부진할 것으로 누구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만약에 내수가 심각하게 나빠지면서 거기에 어떤 저희가 지금 GDP의 한 88%가 가계 부채인데요. 어떤 그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어떤 소상공인이나 이런 어떤 부담이 커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은행은 아니더라도 어떤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어떤 뭐 좀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면은 경제 회복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장애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금리가 중요해 보이고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이제 리스크 요소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역 적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계속해서 무역 적자 올해 지금 보면 계속 무역 적자거든요. 일시적으로 무역 흑자로 돌아서는 기간들이 각각 이제 한 번씩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네.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달
9월달, 10월달 보면 무역 적자폭도 사실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는 무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에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경제 전반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경상수지로 보면 이제 흑자 기조가 올해 한 해로 놓고 보면 흑자 기조인 건 맞습니다만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들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97년도 IMF 위기 왔을 때 그 이전에 사실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무역 적자가 이어지다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무역 적자가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한 해 계속해서 이런 무역 적자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사실 이제 좀 수입을 특히 에너지 수입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권태용 본부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또 지금 이제 증가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금리가 사실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금리가 고점을 찍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가계부채 특히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채의 부실화가 발생할 위험성들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평가를 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와중에 힘을 레고랜드 사태 파장의 정통으로 이 피해를 입고 있는 쪽이 어쩌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서 힘든데 이거의 후폭풍을 정통으로 맞은 게 건설사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부동산 할 때 자기들이 이 자금을 좀 땡겨와서 잘 분양하고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빌려오는 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아까 황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지자체 보증한 것도 지금 못 믿는 판에 건설사를 어떻게 믿고 빌려주냐 이래서 이제 거의 뭐 자금줄이 말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 이래서 이제는 PF가 거의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건설사들 부도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흉흉한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게 PF가 뭐고 건설사 부도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과장된 얘기인지? 네, 일단 부동산 PF는 이제 건설 회사들 보통 이제 시행사라고 부르죠. 이제 네. 시행사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발 사업에는 사실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잖아요. 땅도 매입해야 되고 네. 건물도 올려야 되고 그런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빌려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빌려올 때 우리가 개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예를 들면 분양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금을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빌려온 돈들을 충분히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빌려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빌려올 때 그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 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공을 담당을 하는 건설사들이 거기에 보증을 선 형태로 돈을 빌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건설사가 보증을 안 해주게 되면 보통은 이제 그 저축은행이라든지 혹은 캐피탈사라든지 혹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매입 확약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부동산 경기가 괜찮고 이러면 사실은 그 이제 진행 자금이 상환되는 데는 사실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현재는 일단 부동산 경기가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돼서 쉽게 말하면 건물을 다 올리고 나서도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걱정들이 커지는 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투자자들은 자금을 빌려주기를 점점 더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사실 기름을 부었던 게 이 레고랜드 사태였던 거죠. 지자체가 보증을 선 것도 지금 부도가 나는 판에 이런 이제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더더군다나 건설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사라든지 또는 그 제2금융권 회사들이 보증을 선 이런 PF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투자자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 PF,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들이 다 위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나름 사업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그런 부동산 프로젝트들도 많이 존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불안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어느 쪽이 괜찮고 어느 쪽이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버릴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상황이 지금 여러 군데서 부도가 임박했느냐 사실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연말까지 이렇게 부도가 나는 상황은 사실상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내년도가 되면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도로 연결되는 그런 업장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가 지금 오히려 합리적인 우려 수준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권태형 부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대구 지역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난해 건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걱정스러운 보도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구 지역 PF 사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뭐 PF 사업장을 저희가 다 전수 조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지역의 지금 미분양 물량이 한 뭐 1,500호 정도 됩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한 4만 원을 조금 넘으니까요. 또 경북 지역도 한 7,000호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만 미분양 물량이 전국의 한 25%, 경북까지 합치면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대구 지역의 특히 PF 사업장 중에서 이제 어떤 그 신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는 지금 점점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지역의 경우 이제 부동산 PF 관련 대출 자체를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네. 작년부터 이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뭐 저기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뭐 증권사 등이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직 뭐 건설사가 부도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들리는데 뭐 일부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도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뭐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부 신용평가사 자료를 보니까 대구 지역을 보니까 증권사들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이제 PF 익스포저가 대구 지역이 한 전국 대비해 가지고 각각 증권사나 저축은행이 한 6%, 2%로 그렇게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위험이 그냥 뭐 곧 현실화가 돼가지고 부도가 된다든가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네. 향후에 이제 이 주택 가격 대구에서 지금 하락 속도가 되게 빠른데 이게 뭐 계속되거나 아니면은 미분양 물량이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만약 이 속도로 간다면은 그 시행사나 어떤 건설사에 뭐 그 어떤 대출 상환 여력이 낮아져 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연준이 지금 어떤 보도에 보면요, 황 박사님 말씀하실 때는 내년까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일부 낙관적인 보도를 또 참고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력이 없다, 이 미국도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이제 올 만큼 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주식이나 이런 게 부동산이 이제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쯤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청자분들은 관심이 이런 데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조언하시고 싶으신지요? 네, 일단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준금리가 정점 이제 아마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1분기 정도면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는다고 해서 바로 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고원의 형태로 이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그 수준을 유지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장 최대치로 올라가는 시점은 바로 기준금리가 고원 상태를 이룬 그 시점이 금리 부담이 가장 최대치로 올라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은 그때가 오히려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네.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머지않아 기준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니까 지금 사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다소 좀 이렇게 이른 느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서 금리 부담이 최고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업 파산, 그다음에 가계 부채의 부실화가 본격화될 수 있는 시기가 오히려 그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경제가 내년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한번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길거든요. 따라서 너무 서둘러서 긍정적인 그런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경제 겨울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겨울 준비를 더 단단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 공의 드리고 두 분 말씀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이 산업구조의 특성상 서비스업, 그다음에 개인 사업체 비중이 높습니다. 이거는 아까 건보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항상 우리 지역에는 제기되는 문제가 경제 위기를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확보해야 된다. 기초 체력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우리 지역 대구 지역을 볼 때 지역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유의하거나 조심해야 되는 점, 그다음에 지자체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점 모두 포함해서 두 분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건보부장님 말씀 주시죠. 예, 대구 지역 말씀 좀 아까 그 서비스업이 그 부가가치 대구 지역의 이제 부가가치 그 생산액에서 서비스업이 70%를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대구 지역의 서비스업이 대부분 그 숙박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도소매라든가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과거 7, 80년대 그 호황을 누렸던 섬유 산업 같은 게 이제 점점 뒷전으로 가고 지금 뭐 자동차 부품이나 일부 기계 부품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성장 동력 자체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항상 언급되는 게 지금 인구 감소, 뭐 어떤 출생률 저하도 있지만 그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어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따라 가지고 성장 잠재력 자체가 지금 뭐 클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성장 잠재력이 좀 확충이 돼야지 어떤 위기에도 이게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체력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뭐 그 민선 8기 그 대구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5대 그 선도 산업 육성 뭐 거기에 보면은 뭐 AI나 뭐 항공 모빌리티 뭐 로봇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좀 그 중에서 뭐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한 몇 개라도 어떤 육성이 잘 돼가지고 그 어떤 제조업의 어떤 기반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비스업도 지금 전통 서비스업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대구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어떤 의료라든가 이런 좀 지식 기반 어떤 서비스 산업의 포션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선 박사님.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겨울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초겨울의 상태에 더 가깝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더 추운 시기와 더 힘든 시기가 내년에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더 갖춰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다. 가급적이면 부채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이제 경제에 있어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오히려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에너지 수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힘든 추운 겨울을 나고는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이런 노력들은 전국 차원에서 꼭 좀 추진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 위기,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망 진단해봤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옛사람들이 남긴 말보다 일화들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훨씬 많이 알게 해줍니다. 좋은 말을 남기기보다
좋은 일화를 남기는 것이 훨씬 어렵고 말은 좋은 머리로 만들 수 있으나 좋은 일화는 그 사람의 몸에 붙은 품성과 됨됨이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했지만 곧 자신이 남긴 좋은 말마저 뒤덮는 나쁜 일화를 남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자에게 존경심을 느끼는 것은 그의 말보다 그의 됨됨이를 보여준 일화들일 것입니다. 자유를 강조하고 자유가 왜 중요한지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자유롭고 자유를 참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일상적 행동 속에서 보여준 일화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는 좋은 말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유를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